시사본부. 네, 1시 9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생중계됩니다. 일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영상으로 방송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거 분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고 지금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딸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근데 28년 만에 한 번도 키우지도 않았던 생모가 나타나서 딸의 억대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딸이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가져갔다고 하는데 배상훈 교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작년 2019년도에 이 당사자분은 돌아가셨는데 아마 위암이신 것 같습니다.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암에 걸려갖고 이제 투병 생활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가족 구성이 조금 어렸을 때 친모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제 친모가 떠나간 상태에서 지금은 다른 가족들과 말하자면 이복 동생하고 계모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다른 어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보증금의 그 집 전세 보증금 명의도 이분이었나 봅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경제의 중심이었죠. 이분이 생활에.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이 상속의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같이 산 분은 대부분 동거인밖에 안 되는 거고 혈연이 없죠. 근데 혈연은 알지도 못하는 28년 동안 얼굴도 몰랐던 친모가 떡 나타나 갖고 이 돈을 다 가져가고 그랬던 사건이다. 그래서 상당히 분노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있고 그리고 또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의 그 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족이 한 가정을 꾸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딸 지금 사망한 딸과 그리고 딸의 동생 이복 동생과 그리고 새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서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딸이 돌아가셨는데 한 번도 그럼 이쪽 이복 동생이라든가 엄마는 본 적도 없는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죠. 뜬금없이 돼갖고 당연히 뭐 이제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본인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한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혈연 관계가 없는 상태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가족이었고. 그러니까 암 투병 중에 간병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새엄마, 엄마와 동생이 다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친모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었는데 그 김모양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친모가 연락이 왔을 때는 사망 보험금을 좀 나눠 갖자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는 그 김모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자가 그 친모 혼자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혼자만 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는 사망보험금 플러스 퇴직금, 전세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몽땅 가져간 뒤에 또 그 간병비로 쓴 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요 5,500만 원을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했냐? 그 새어머니하고 이복 동생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가져간 것도 부족해서 그 치료비로서 돈까지도 니네가 부당하게 썼지 않느냐. 반환해 달라. 이러니까는 그 새어머니하고 이복 동생 얼마나 원통한 일이죠. 억울한 일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욕심을 너무 부린 거죠. 상속 금액을 넘어서서 치료비, 간병비, 병원비 이런 것들도 이게 원래 내 돈인데 니네가 이거 마음대로 썼어. 이렇게 그렇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비용이 통장이 돌아가신 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명인데 그러면 상속은 내가 받아야지. 친모인 내가 받아야지. 왜 그 돈에서 띄어갖고 병원비를 내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쓰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소송했다는 소리 듣고는. 오죽했으면은 이걸로 소송이 붙었는데 재판장께서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네. 화해 조정을 시도하셨죠. 아, 재판장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청구가 너무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화해해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2차 조정 기일에 화해를 해가지고 예. 전세금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유족, 즉 세우민한테 돌려주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거를. 그 왜 법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법에 상속 순위가 있고요. 예. 상속 순위에 이게 이제 직계 존속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이제 뭐 버리고 떠났던 뭐 떠났던 혈연으로 친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일종의 동거인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김모양이 사망을 하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 아들 딸이 상속 받는 게 1순위인데 네. 결혼을 안 했으니까 배우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없어요. 그 1순위는 안 받은 거. 2순위가 뭐냐면 2순위도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 그러니까 배우자 없으니까 빼고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아버지는 사망을 했고 남아있는 거는 어머니 혼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김 모양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투병 중에라도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봐 싶어서 유언장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뭔가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친모 그랬다고 쪽에서 예, 예. 뭐 굉장히 아는 척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이상해서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걸 미처 돌아가시기 전에 못해가 결국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장 부분하고 유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이 법에 존재하는 유언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요. 그건 뭐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될 상속에서 반 정도는 법적으로 그 사람이 권리가 있는 그걸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1979년도에 제도가 만들어졌고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사실 논란이 되는 어떤 제도이기도 하지만은 또 장점도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적으로 그 사망하신 김모 씨가 그 당시에 그 보험 사망금을 수익자를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바꾸려고는 했었는데 못 바꿨고 또 유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유언에는 서식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내용도 써야 되지만 출생 날짜, 그다음 주소, 기간 다 도장까지 찍어야 되고 알다시피 유증하려고 그러면은 그 또 공증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공증을 해서 넘겼다 하더라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직계 존속은 3분의 1 정도의 유류분.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15억이면 15억이면 미안 시상합니다. 1,000만 원이면은 300만 원 정도까지는 3분의 1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유류분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받아갈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완전히 전부를 다 그 얼굴도 보지 못했던 친모가 나타나서 몽땅 가져간 거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인 건데 법이란 게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규정이 있으면 보호하는 것이. 근데 이런 사례가 이전에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 민법 이거 너무나 오래됐다. 1950년대 이때 만들어진 민법 갖고 지금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매 회기마다 예. 매 20대 19대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이 개정안이 올라갔고 네. 관련된 어떤 상임위원장들 특히 이번에는 서영교 위원장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이게 됐는데 문제는 법조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제도의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네. 왜냐하면 기여분 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한 여긴 안 나와 있지만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도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 3심 판례 나와 있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제도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꼭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부 주장이기도 하고 또 나머지 일부 법조인들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50년대 민법이고 네. 가족관계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유로운 처분권 중심으로 법이 바뀌고 있는데 네. 결국은 그것에 우리 민법 상속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여기 여러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 체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변호사나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정말 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그냥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절차를 내가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투병 중인데 상속에 대해서 누가 주변에서 야, 너 이거 누가 됐을 수 있으니까 이거 처리해야지라고 하면 그 아픈 사람이 어디 가서 기관에서 뭘 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구하라사 사건 때 구하라 예. 오빠가 입법 청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어요.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1대 국회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그 다시 입법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7105님께서도 듣다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지난 국회에서 구하라법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때 통과 안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통과 안 됐습니다. 자동 폐기됐습니다. 예, 자동 폐기됐죠. 왜냐하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아예 논의가 밀접하게 되지 않았고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다 진척이 안 됐을 수도 그렇죠. 있었을 예, 것 소위 같아요. 단계를 넘지 예, 예. 못했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가족의 제도, 가족의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렇죠. 예. 재혼 가정, 한부모 가정도 많고 거기에 맞는 민법 체계, 상속법 체계가 아직 불비한 상태이고 특히 지금 이 사례처럼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그 막대한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법을 만들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2867님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은 법인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 속상합니다. 요즘은 재혼 가정도 많은데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것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고 예. 왜냐하면 이런 이 유류분 제도라든가 상속 제도라는 것이 국가가 어떤 개인을 어떻게 이제 뭐 케어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족을 끌어들여 갖고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발전 단계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고 선진국대로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바뀌는 것이 개인의 처분권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아직 그 단계를 우리는 못 넘는 상태인 거죠. 넘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못 넘는 상태. 그것이 지금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떤 상황이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우선 이제 뉴스상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가족들이 인터뷰한 내용들 들어보면서 이제 유추하고 추정하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다 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 생모라는 사람이 가져간 돈, 이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죠. 현재로는 기여금 제도 없죠.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고 양육했다 하더라도 양육비라든지 기여금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친모가 가장 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새엄마 양모라 그러죠는 그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숨졌는데 예. 유족 연금을 생모가 키우지도 않았던 생모가 타간 적이 있었죠.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타가갖고 그걸로 소송이 붙었는데 예, 예. 여건은 좀 다른 것은 이건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소방관이 여성분이었고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상속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이제 배우자. 말하자면 당사자 적격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생모한테 예. 이른바 이제 양육 당신 지금 안 키웠지 않느냐 그 예, 예. 비용을 청구해 갖고 이런 소송이 붙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전혀 남입니다. 말하자면 이 같이 산 동거인일 뿐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같이 오래 살았는데도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인 상태인 거고 오히려 혈연은 있는데 떨어져 살았는데 우리의 법에서는 가족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4222번 쓰시는 분께서 그러면 지금 이 법 제도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없게 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들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답을 좀 주셨으면 예, 예. 그거는 이제 유언 상속을 네,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예. 공증 상속을 말씀하신 대로 유언장이라든가 유언 공증을 해가지고 일부 누구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삼자라든가 다른 분한테 유언으로 상속을 넘길 수는 있는데 넘겼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모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는 또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넘기지 못한다. 그래도 보시면 되죠. 지금 요거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은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면 그것도 사실은 안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저처럼 이제 유언장 같은 걸 매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디 가서 하면 돼요? 그냥 그건 아는 변호사한테 예. 얘기하면 금방 해줍니다. 그 할 때 갈 때마다 뭐 공증비 받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저는 친구한테 술 한잔 사주는데 공증비 내야죠. 아 그래요? 액수에 따라 공증비는 그 액수에 따라서 공증비가 그 계산되니까 돈은 조금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위해서 만일을 가족들을 위해서.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려스러운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 떠날 때도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네요.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좀 이건 좀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는 경찰 다음 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다뤘어요 저희가.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접촉 사고가 났다고 택시기사가 막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때문에 그 응급 환자는 돌아가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징역 2년 선고 나왔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6월 8일 오후 3시 13분경에 강동 한 도로입니다. 그 중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1차선을 가는데 끼어들기 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택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추돌을 시킨 다음에 그 구급차가 병원 가는 걸 막은 거예요. 약 11분 동안 막았기 때문에 그 타고 있던 중환자가 결국에 병원은 가정에 112에서 갔지만은 다시 시간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원이 올라가고 국민적으로 공분이 된 건데 이 건으로 해서 그 택시 기사를 그 사기라든가 보험 사기 아니면 공갈미수 그리고 뭐 업무방해당 6개 제목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7년 구형을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조금 약하게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2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의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냈다는 거는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예, 몰랐는데 이제 여러 가지 CCTV 확인이라든가 이 사람의 전력, 이 사람이 몇 년 전에도 똑같은 형태의 것을 해갖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상습적으로 이런 비슷한 걸 한 사람이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근데 이제 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족들이 바라고 이 청원에서 바라는 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 적용이 왜 안 되느냐. 지금 이 선고는요. 고의사고 특수폭행 고의사고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만 기소된 내용. 고의사고와 업무방해. 예. 그런데 유족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망의 동기가 여기에 있었다.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 그렇죠. 부분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럼 그것이 돼야 되는 거냐라고 했는데 기소는 그걸로 안 됐습니다. 예. 기소는 고의사고와 이 업무방해가 주로 기소돼 갖고 이거고 경찰에서는 그 부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정도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유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더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뭐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은 뭐 그런 입장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법적으로 또 봐야 되고 수사적인 기점으로 봤을 때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일단은 그 택시 기사를 아까 말한 대로 그 여죄 똑같은 보험 사기라든지 사기 뭐 공갈 이런 걸로 기소를 했지만 지금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필적 살인이라든지 과실치사 이런 걸 적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요. 요 사실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쉽지 않다. 또 그리고 그 건으로 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도 결과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국민들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 결과가 나오면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검찰에서 기소해도 가능한 거죠. 저는 이거는 기소를 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소된 사항만으로 봐도 7년 구형했는데 2년 선고 받은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지나가는 그 구급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아갖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면 이건 굉장히 질이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재판부에서 너무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법 어기면 무섭다.
법 잘 지키자. 그리고 이 법은 약한 자의 편이고 약한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지는 장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서서도 그렇고 뭔가 법을 아는 사람들만 역이용하는 사람, 악용하는 사람들만 좀 혜택 간다 그러면 너무나 좀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힘없고 법이 진짜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네네. 아주 영악하게 법을 이용해서 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이건 그렇죠. 좀 경찰이나 수사기관, 검찰 수사기관에서 범인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예. 재판장에서는 여러 장량 감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량 여러 가지 감경. 전화 감경을 해줘가지고 감경, 여러 가지 예. 감경 무슨 말이냐면 그 여러 가지 상황, 범죄 정황, 그 후의 상황 여러 가지를 봐서 범죄 그 선고를 낮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발표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법정형은 높은데 왜 선고가 낮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법원을 하다 보면은 또 참작을 하다 보면은 형량이 낮아지는 거는 참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근데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약하게 받은 범죄자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되겠네? 요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되겠네라고 해서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높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로 인한 피해들은 일반 서민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판결하는 판사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리 제도상으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것도 답답한 내용인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다시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CBS 단독 보도로 이게 알려졌습니다. 인터뷰가 나왔던데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뉴스였고 또 이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M번방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되고 막 그랬던 건데 2018년 웨이디스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파일 같은 거 공유하는 업체들이고 여기 양진호 회장 엽기 폭행 관련된 사건 있었어요. 잊고 있었는데 양진호란 이름은 기억합니다. 배상훈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2018년도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다뤘던 인물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원에 대한 심각한 폭행이 다 저기 CCTV로 나와서 전 국민이 봤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칼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닭을 이렇게 훼손했던 거 다 기억나시고 또 이제 자기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들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해갖고 그 사진 찍고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국민들이 이제 깜짝 놀랐던 사건이고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뭐 특수폭행도 있었고 사실 성폭력법 위반도 있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이 되고 네.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재판이 진행됐는데 올해 이제 1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게 이제 7년 선고를 받고 이제 2심이 지금 진행 중인 1심에서 7년 받았어요. 예, 7년 받고 2심에서는 지금 상소심 중입니다. 예. 이 7년 선고 형량은 어떻게 보세요? 7년 선고 형량이 작은 건 아닌데 예. 근데 양진호 회장이 하는 그 범죄를 보게 되면 아저씨 한 나열해 볼게요. 강요죄가 있고 성스폭행, 성폭력이 있고 마약류 관리법도 있어요. 네. 동물보호법. 그 닭을 총으로 그 화살로 쏘고 일본도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총포 도약, 그다음에 폭력행위, 정보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내의 뒷조사하기 위해서 통신 위반해서 도청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실은 2013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또 형량을 5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렇다면 13년 이후 거에 대해서는 6년을 구형을 해가지고 11년 구형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 아마 이제 그 7년으로 그러니까 많이 4년 정도가 다운이 된 거죠. 그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항소 기간이죠. 항소하는 걸 항소해가지고 항소 지금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뭐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네.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진짜 뭐 상상도 초월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글쎄요 뉘우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우리 저기 사법부에서도 이 범죄 심각성을 이걸 사실 이게 잘 인식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재판부에서 이 7년 선고 받으면은 결국 최종심에서 몇 년 받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CBS의 단독 보도가 난 이유가 네. 제보가 된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이 나와서 보복할까 두렵다. 양진호가 나와서. 왜냐하면 지금 나이도 그렇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내부 직원들 이런 분들은 다 신상을 그쪽에서 알고 있을 텐데. 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그 당시에 불리한 증언했던 직원들은 전부 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예.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다 해고시켜버린 거죠. 이 사람의 성향상 양진호 회장의 성향상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이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네. 된 거죠. 근데 수감 생활 옥중 내 결혼도 했고 또 지금 그 회사의 지배력도 갖고 있어서 수익을 받아간다고요? 지금 보면은 당시에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과장으로 직책은 있었는데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하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그 여자분이 그 회사의 지주회사의 부회사장으로 있다가 지금 알다시피 위디스크나 파일로리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했던 그 상대 여성이 지금 이 업체의 대표로 가 했기 있어요. 때문에 면회를 오던가 해서 양진호 회장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옥중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그 확정 판결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회를 하면서 모든 지시를 하면은 그 아내가 그들 지시대로 따르는 거죠. 네. 모든 업무를 사실 옥중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수속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 이게 바지 사장 아니냐. 실제로는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 나온 범죄가 이 사람의 그 지배력, 회사 지배력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이게 소유주입니다. 이 회사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처벌받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뭔가 그 안에서 계속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해고하고 그 이익도 가져가고 있고 대리인 내세워서 경영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좀 이렇게 반성도 좀 하고 그렇죠. 사회로 돌아갈 때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결혼하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고는 있다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수익은 가져가고 있고 또 정작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여자분이 대표를 있으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점은 지금 이익금이 많이 났다는 거래요. 네. 250억 났다고 하는데 200억 정도를 이익금을 현찰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200억의 이익금이 났다고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옥에 있는 동안 예, 그렇죠. 그럼 200억 이익금을 현찰로 찾아갔다고 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계좌 압수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찰이기 때문에 현찰 숨겨놓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게 앞에서 양진호 회장의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웹하드 카르텔에 이어갖고 지금은 여러 뒤에 이제 엠버메서 관련된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 착취물 같은 것들 그게 그 웹디스크 웹하드에 들어가 있어갖고 그거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당시 언론 보도를 해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운영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그때 그거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진행됐으며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처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걸로 기소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사는 어떻게 되며 이거에 대한 기소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의 수사기관에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되게 당당하게 수익도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는 영상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거는 문제가 그럼 되죠. 경찰이라든가 방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역할이 좀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제보자가 이제 방통이나 경찰에 신고를 제보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범죄 음란물은 아마 차단이 됐고 단순히 음란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필터링이 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제보했다고 한다면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수사를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론에서 계속 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네. 언론에서도 다뤄줘야 되고 그래야 바뀌지. 그냥 놔두면 또 안 되더라고요. 자, 아는 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